사랑하는 조던, 로건, 그리고 모든 손주들에게. 고등학교 시절 할아버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 잘 모르고 지냈단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매주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 신문기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 아나운서, 교사가 되고 싶기도 했어. 하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 좋은 대학을 나오면 도움이 될까 싶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게 걸림돌이 되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아버진 운이 참 좋은 사람이었단다. 결국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즐거운 부분이 되었지. 나에겐 확실한 길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드러난 그런 길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 길을 너희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할아버진 너희 모두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 세상이 너희 앞에 펼쳐지던 그 순간을 말이야. 그때부터 너희 부모들에겐 시련이 시작되었지. 너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단련시켜야 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어떻게 웃을까. 하지만 그렇듯 이제 인기척은 사라지고 텅 빈 침대만 남은 그 썰렁한 방에 들어가는 날이 곧 오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나고 너희는 어른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다니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배울 만한 게 있다면 언젠간 그게 커다란 가치를 발휘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늘의 새들과 태양보다 더 일찍. 아침으로 토스트 한 조각을 급히 먹어치운 뒤 간편한 복장을 하고서 초록색 러닝화 끈을 동여맸다. 그리고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이 시간엔 자동차도 사람도 생명체의 몸짓도 없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 뿐이다. 이곳은 오리건, 나무가 우거진 작고 조용한 도시. 나는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곳은 아무런 변화 없는 따분한 시골이었다. 안개가 자욱하던 그날 새벽, 나는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결심을 한 터였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고등학교 시절 받았던 트로피와 블루 리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게 나일까? 지금도 내가 저래? 나는 좀 더 빨리 달렸다.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안개 속에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 팔다리와 뼈마디가 풀리고 육체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며 정신이 맑아지는 놀라운 순간을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자신에게 좀 더 빨리 라고 소리쳤다. 서류상으로 보면 나는 스탠퍼드의 MBA를 마치고 군대도 1년이나 다녀온 어른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왜 어린아이로 여기고 있을까? 내 스스로가 가냘픈 몸매에 겁 많은 아이처럼 느껴졌다.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기 때문일까? 당시 나는 어떤 유혹이나 자극에도 관심이 없었다. 사소한 규칙조차 어겨본 적이 없었다. 반항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1960년대. 반항이라곤 전혀 해본 적 없는 청년이었다. 마음대로 놀아본 적도, 돌발적인 행동을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고민했던 것들은 따로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나도 내 친구들처럼 성공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성공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돈일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가족?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배웠고 나 자신의 일부 또한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심 다른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짧고 한정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시간을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써야 했다. 무엇보다 남들과 다르게 써야 했다. 내가 태어난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승리하고 싶었다. 아니, 남에게 지는 것이 싫었다. 내 젊은 심장이 고동치고 나의 싱싱한 폐는 새의 날개처럼 활짝 펼쳐졌다. 나무에 새싹이 싹트듯 나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보았다.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스포츠와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공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링 위의 선수가 종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때,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때, 관중이 하나 되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이것이 나의 삶이자 일상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소설가나 언론인,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대한 육상 선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24살 때 이런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다. 때론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숨이 차게 달리며 떠오른 해가 이글거릴 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선수가 되지 않고도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 걸까?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일을 너무 즐겨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순 없을까? 그 당시 세상은 들끓고 있었고 일상은 힘들고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괴하고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꿈을 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싫든 좋든 인생은 일종의 게임이었다. 나는 방관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미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어쩌면 말이다. 이런 미친 생각이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순간 누가 나를 뒤쫓는 양 더 힘껏 내달렸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땀에 흠뻑 젖은 채 나의 그 미친 생각이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자 미친 생각이 더 이상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은 어떤 생각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처럼 보였다. 혹은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내게서 오래전에 떨어져 존재하는 일종의 생명처럼 여겨졌다. 마치 발견되기를 바라며 지금껏 숨어서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갖는 실존적 고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불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책과 스포츠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 이것들도 모두 미친 사람들의 그 생각들과 함께 시작됐다. 내가 좋아하는 달리기만큼이나 미친 짓도 흔치 않았다. 야구팀에서 탈락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머니가 이제 그만이라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거의 2주 동안을 우울하게 보냈다. 그리고 어머닌 말씀하셨다. 달리기를 해보는 건 어때? 넌 빨리 달릴 수 있잖아. 베개에 푹 파묻었던 얼굴을 들며 어머니에게 되물었다. 내가요? 그때부터 나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달리기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달리기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운동이었다. 당시엔 보상도 적었고 그마저도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다. 트랙이나 도로를 달릴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런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는다. 오직 달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일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결승선을 정해주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이 결승선을 정할 수 있었다. 달리는 행위로 기쁨을 얻더라도 그저 마음으로만 얻을 뿐이었다. 여러분이 만약 달리기를 좋아한다면, 그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바로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달리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은 달리기를 계속하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격렬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그렇게 달린다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달리기를 그만두는 것, 그것이 끔찍하기에 달리고 있을 뿐이다. 1962년 그날 새벽,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세상이 미쳤다 말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말고 계속하자.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는 것을 생각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에 관해서도 생각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이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절박한 충고였다. 어쨌든 나는 이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나는 이것이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충고였음을 믿는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이 충고를 해주고 싶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미친 생각에 관해 말한 때는 초저녁 무렵이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 시간대가 가장 좋았다.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안락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힘없이 미소를 짓고는 광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버지께 할 말을 부지런히 연습했다. 아버지, 제가 스탠퍼드 시절에 미친 생각을 했던 걸 아세요? 나는 신발 산업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평범한 리포트가 갑자기 지독한 집착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이 카메라 시장에서 독일을 뒤흔들자 나는 곧 그들이 러닝화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 생각은 나를 즐겁게 하고 영감을 주는 동시에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오랫동안 보고서에 매달렸지만 사람들은 따분한 반응을 보이고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나는 그 보고서에 관한 생각을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 NBA 시절에도 아침에 달리기를 할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던 그 순간에도 나는 일본에 있는 신발 회사를 찾아가 나의 미친 생각을 전하는 그 순간만을 생각했다. 그때부터 난 일본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거기에 가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전 세계로 배낭여행도 떠나고 싶었다.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으로 가고 싶었다. 가장 신성한 곳으로도 가고 싶었다.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싶었지만 내가 진정 원한 것은 그들과의 연결이었다. 동양의 도와 그리스의 로고스,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다르마를 이해하고 싶었다. 이는 기독교의 성령이었고 나는 뭐랄까 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 아버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세상을 보고 싶어요. 히말라야도 보고 싶고 피라미드와 사해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도 둘러보고 싶어요. 제 미친 생각, 그러니까 일본의 러닝화 이야기도 들으셨죠?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과 차를 판 돈을 합해봤자 $1,500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지원이 절실했다. 우린 아버지 덕에 꽤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여행 경비를 대줄 만큼 부자는 아니었다. 그때는 1962년이었다. 미국인의 90%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회사를 만들겠다니. 당시엔 신생기업의 97%가 망하던 때였다.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 생각 자체는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크리스찬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아들이 세계 여행이라니. 존경받는 아버지의 공손한 아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분명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말을 멈추자 아버지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시더니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젊은 시절 여행을 다녀보지 못한 걸 항상 후회하셨다며 여행이 좋은 배움이 될 거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실상은 내 미친 생각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지만 말이다. 다른 식구들은 내 여행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눈치가 빠른 외할머니는 일본이라는 말만 듣고도 화들짝 놀라셨다. 오, 진주만. 몇 주에 걸쳐 자료를 읽고 경로를 짜며 여행을 준비했다. 준비에 지칠 때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 떼와 함께 달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했다. 같이 다니는 기러기를 보자 여행을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탠퍼드에서 알게 된 친구 카터가 떠올랐다. 농구 선수 출신이지만 두툼한 안경을 끼고 늘 책을 가까이 하던 친구. 계획을 듣자마자 카터는 내 앞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 하와이와 도쿄, 홍콩, 랑군, 캘커타, 뭄바이, 사이공, 카트만두, 카이로와 이스탄불, 아테네, 요르단, 예루살렘, 나이로비.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들. 카터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래, 가자. 진짜 좋은 생각이야. 이런 기회를 놓쳐선 안 되지. 용기 있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는 결코 꿈을 대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청바지와 티셔츠 몇 장, 운동화와 워커, 선글라스, 그렇게 가방과 배낭 하나만을 들고 출발했다. 우리의 첫 비행기는 $8짜리 편도 티켓이었다. 하와이에 내리자마자 우린 와이키키 해변으로 갔다. 모래사장에 발을 내딛고 운동화를 벗어던졌다. 함성을 지르며 파도를 향해 힘껏 달려갔다. 바닷물에 목이 잠길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잠수를 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결국 지쳐 비틀거리며 물 밖으로 나와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날아가는 새와 구름을 바라보고 빙긋 웃었다. 아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옆에서 카터도 역시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우린 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의 생활에 푹 빠져버렸다.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불편한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카터에게 말했다. 이제 낙원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카터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사이 만나는 여자가 생겼고 카터는 하와이에 더 머물고 싶어 했다. 카터에겐 이해한다 말했지만 나는 잔뜩 풀이 죽어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왠지 혼자 다니기는 싫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때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돌아가선 안 돼. 계획했던 대로 밀어붙여. 지금 이대로 멈춰선 안 돼. 다음 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1년짜리 오픈 티켓을 샀다. 그리고 짐을 챙기고 카토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기장이 속사포 같은 일본어로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쏟아냈다.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미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면 난 그냥 미쳐버린 거 아닌가?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를 벗어났다. 하와이 섬의 광활한 옥수수밭이 멀리 내려다 보였다. 거대한 화산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다. 잠에서 깼을 때 비행기는 급격히 하강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쿄의 거리는 눈부시게 밝았다. 하지만 공항에 내려 호텔로 가는 길에 도쿄의 건물들은 검고 끈적끈적한 그을음이 달라붙어 있었다. 도쿄 대공습 당시의 전쟁의 상흔이었다. 도시 외곽 공장지대의 한 허름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폭격으로 건물이 주저앉아 모든 구역은 평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홀로 도쿄를 둘러보았다. 가이드북을 손에 들고 일본의 불교에 대한 내용을 몇 시간 동안 읽었다. 그들이 말하는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깨달음. 나는 그런 깨달음을 원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했다. 나는 선형적 사고에 젖어 있었지만 선종에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었다. 자아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공으로 통했다. 아니 거기엔 공에 대한 관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쉬며 이번엔 선종과 관계없는 장소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선종과 달리 오직 자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쿄의 증권거래소였다. 안에선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팔을 흔들거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것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 나도 물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삶이 돈에만 몰입되는 것은 싫었다. 나는 안정이 필요했고 조용한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나는 버스를 타고 하코네로 향했다. 붓다는 말씀하셨다. 너희 스스로 길이 되기 전엔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유리처럼 맑은 호수에서 출발해 구름으로 둘러싸인 후지산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 앞에서 나는 경외감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날 도쿄로 돌아와 수출입 관련 잡지인 임포터사로 향했다. 회사는 일본에서 근무했던 미군 출신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엔 그 누구도 일본 상품을 수입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때였다. 그래도 그들은 용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미친 생각에 관해 설명했다. 선을 놓아줄 사람은 없지만 고베에 있는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친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일본 회사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들은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자신감에 들뜰 필요도 없죠. 사실은 거래가 거절됐는데 당신은 거래가 성사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거래하고 싶은데 당신은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가뜩이나 협상에 재주가 없는데 이제부터 마법의 거울이 가득한 그 유령의 집에 들어가야 하다니. 당황스런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악수를 하고 작별을 구했다. 그리곤 갑자기 기다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선했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오니스카에 전화를 했다. 그리곤 곧바로 고베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나는 창가에 있는 손잡이에 매달려 꼬박 7시간 동안 서 있었다. 고베에 도착한 뒤 허름한 여관에 방을 구했다. 오니스카와의 약속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마음이 들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늦지 않으려 서둘러 나섰지만 주소를 착각해 30분이나 늦어버렸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정중하게 맞아주었고 공장 투어를 시켜주겠다 했다. 신발 공장에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이 흥미로웠다. 신발의 주형이 완성될 때마다 그 금속이 쿨렁쿨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거친 소리가 내게는 마치 음방울 소리 같았다. 신발들의 콘서트랄까.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즐기는 것 같았다. 자리를 옮겨 회의실로 가던 중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들은 나를 무척 거물로 생각하는 듯했다. 나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고민하다 고개를 반쯤 숙이곤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그들은 나를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넥타이를 고쳐맨 뒤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운명의 순간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다.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빈 듯했고 나는 몇 차례 심호흡을 해야 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모두를 실망시킬 거야. 순간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갑자기 어색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면에선 이런 혼란을 무시하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때 갑자기 상대편에서 끼어들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시나요? 나는 갑자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아마 그곳은 부모님이 계신 집이겠지. 그 집엔 원래 주인이 만들어 놓은 하인들의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내 방이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육상을 하며 받은 영예의 블루 리본들이 가득 도배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블루 리본입니다. 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블루 리본 스포츠를 대표합니다.
그러자 임원진들이 미소를 지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블루리본이라고? 블루리본?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국 시장은 거대합니다. 그리고 아직 개척되지 않았죠. 오니스카가 미국에 진출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 이야기들을 전했다. 나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고요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을 깨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곤 모두가 들떠 큰 소리로 말하며 갑자기 나가버렸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대체 이게 뭐지? 이게 저들이 거부하는 방식인가? 하지만 몇 분 후 그들은 샘플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곤 말했다. 우리도 오랫동안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시장과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고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했다. 나는 좋게 10억 달러는 될 거라 대답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무슨 근거로 그런 대답을 했을까?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곤 자세를 고쳐 앉으며 나에게 말했다. 블루리본에서 미국 판매를 맡아주면 어떨까요? 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죠. 미국의 주소를 적어주고 그들에게 샘플을 요청했다. 그들은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악수를 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그들도 다시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모두 즐겁게 웃었다. 1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미팅이 2시간이나 걸렸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관으로 돌아온 나는 다다미방을 계속 맴돌았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났다. 맨 처음 홍콩으로 가 혼잡한 거리를 걸었다. 불쌍한 거린들을 보자 놀라운 마음과 안타까움이 들었다. 울고 있던 한 소년에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주었지만 소년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다음엔 필리핀으로 갔다. 홍콩처럼 혼잡했지만 홍콩보다 훨씬 더 가난했다. 다음엔 방콕으로 갔다. 장대를 엮어 만든 배를 타고 늪지대를 지나 야외 시장으로 갔다. 경험한 적 없는 온갖 종류의 요리, 과일, 야채를 먹었다. 지나가는 인력거와 스쿠터, 코끼리를 피해가며 사원에 도착했다. 평온한 얼굴에 불상을 보며 나는 물었다. 제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 다음엔 베트남, 미군들로 북적거리는 거리, 전운이 감돌았다. 그리고는 인도의 캘커타, 딱 사람 크기만큼의 방이었다. 다음날 겐지스강으로 향하고 난 거기에서 신기루 같은 것을 보았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강물 속에선 그럴 순 없지. 하지만 실제로 물속에선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옆에선 사람들이 조용히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카트만두로 갔고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를 올랐다.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 다음엔 케냐,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 기자고원으로 갔다. 스핑크스 위에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성경은 얘기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불교는 또 얘기한다. 모든 것이 현재로다. 그리고 사막은 얘기한다. 모든 것이 먼지로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 허름한 식당에서 일꾼들에 둘러싸여 지독히도 맛없는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지쳐 멍한 표정으로 음식을 씹었다. 순간 나에겐 본질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인간은 왜 이처럼 힘들게 일해야 할까? 이스탄불에선 커피에 취해 길을 잃기도 하고, 로마에선 파스타에 취하고 예쁜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밀라노에선 투란도트를 넋을 잃고 감상하고, 칼라프가 네순 도르마를 부르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치거라 별들이여, 동틀녘엔 내가 승리하리니, 내가 승리하리니. 다음엔 베네치아로 가 마르코폴로의 발자취를 따랐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리건의 고향집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서둘러 파리로 가 루소의 목강과 볼테르의 석상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진실을 사랑하라. 하지만 허물을 용서하라. 센강을 천천히 따라 걸었고 피츠제럴드가 잠시 쉬던 곳에 서보았다.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카페에 들러 카푸치노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미네노로 가서 베를린, 다시 동베를린. 순간 아시아에서 봤던 빈곤이 떠올랐다. 사람도 가게도 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자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빨간 털모자를 쓰고 분홍색 외투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아이가 신은 신발을 잊을 수 있을까? 신발은 종이로 만든 것이었다.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 런던으로 갔고 마지막은 그리스로 향했다. 그리고 1963년 2월 24일, 나의 25번째 생일. 나는 집으로 가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턱수염은 8cm나 자라 있었다. 어머니 나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다. 하지만 여동생들은 나를 몰라보는 듯, 아니 내가 집을 떠나고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이윽고 서로 껴안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가보았다. 그리고 흐릿한 눈으로 블루 리본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십니까?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깼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곧장 집에 오셨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나를 와락 껴안으셨다. 아버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다. 나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우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었다. 아버지,
근데 신발 왔어요?